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정동혁입니다. 자, 오늘은 24페이지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를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것이 부동산학의 개념이었었어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부동산이란 무엇인가 이걸 이제 배우겠는데요. 부동산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을 부동산을 쪼개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단어 자체를 일본 사람들이 이 부동산을 정의를 할 때 부동산이라고 걔네들은 그렇게 정의를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만 일본에서 받은 한국하고 이 둘이만 부동산이란 용어를 쓰지 다른 나라에서는 한자권 나라에서도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요. 토지지자 지산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부동산 용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무실 찾으려고 해도 홍콩 가서 찾으려고 해보세요. 없어요. 그럼 뭐냐? 지산, 토지지자 지산 사무실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개념이 우리는 부동산이라 하지만 그냥 땅이 부동산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토지가 부동산이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거의 개념이 같아요. 부동산이란 개념이.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란 개념을 좀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부동산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전 시간에 이제 부동산 학을 봤으니까 이번엔 부동산을 본다. 근데 부동산을 자르면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걸 자르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일본식 한자로 써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재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가지고 부동산 동산을 가르는 것은 바보짓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부동산이란 토지라는 것은 쉽게 이동시킬 수 없게 주고받을 수 그걸 들고 다닐 수 없는 이런 물건인 건 맞아요. 그러나 움직이지 못한다 또 움직인다 그런 것들이 부동산과 동산을 가르는 정의는 아니다라는 것. 그런 특성은 있지만 조금 움직이지 못하는 특성은 있지만 그것이 부동산의 정의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동산을 어떤 한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시각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부동산을 정의할 때는 언제나 뭘 나오냐 그러면 복합 개념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 개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복합 개념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요. 부동산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그 시각 중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인 시각, 경제적인 시각, 또 물리적인 시각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의 시각들이 있는데 그런 시각에서 바라본 부동산의 개념을 종합해서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코끼리 장님 만지듯이 어떤 장님은 그 귀를 만진 장님은 펜같이 생겼다, 부채같이 생겼다, 또는 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같이 생겼다, 꼬리를 만진 사람은 채찍같이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걸 종합해서 그러니까 부채 같기도 하고 기둥 같기도 하고 꼬리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이 채찍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그게 코끼리 전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우리가 이렇게 이 여러 가지 개념들을 종합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이제 우리 교재로 나와 있는 대로 물리적 개념이 있어요. 물리적 개념. 자, 물리적 개념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기술적 개념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물리나 기술이나 똑같은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경제적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법제도적 개념이에요. 또는 그냥 법적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각을 물리적으로도 한번 바라보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한번 바라보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도 한번 바라보자. 그 시각을 종합해서 본 게 바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그러니까 복합 개념, 복합이란 소리는요 종합했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시각에서만 부동산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 가지 시각을 종합해서 바라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물리적인 측면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부동산의 어떤 측면을 본 것이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실체 덩어리로서 물리적 개념은 실체 덩어리로서의 부동산을 바라본 겁니다. 이런 말들은요, 실체덩어리 이런 말들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니까 시험 문제로 복합 개념이 실체로서의 부동산 또는 이게 이제 이거는 가치덩어리로서 보는 거거든요. 실체덩어리, 가치덩어리, 권리덩어리 이런 표현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요렇게 요런 것들은 이제 제가 만들어낸 지어낸 조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걸 이해하는 데만 쓰고요. 실제적으로는 기술적 개념 또는 경제적 개념, 법적 측면에서 법적 개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본다. 이런 정도로 나오지 뭐 실체 덩어리로서 가치 덩어리로서 권리 덩어리로서 뭐 합친 개념이다. 이렇게는 잘 안 나오겠죠. 그러나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고 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 개념은 결국 눈에 보이는 실체 덩어리로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바라보는 것은 예를 들어 토지가 있다. 그 토지는 위치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물리적 개념에서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위치. 자, 또 그 위치뿐만 아니라 그 토지는요. 땅 밑과 땅 위라는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체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개념, 이것도 실체 덩어리죠. 그 다음 이제 그 토지는 토지 자체가 어떤 지역을 구성하고 또 환경을 구성하고 또 이 여러 가지 자연 상태 그대로도 또 토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환경이나 부동산 자체가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자연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지역을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개념으로 보면, 얘는 부동산을 실체 덩어리라는 그 실체 덩어리 물리적 개념 또는 기술적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면 실체 덩어리라는 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당연히 보이죠. 그러니까 요놈은 물리적 개념은요, 유형적 개념이에요. 유형, 형체가 있다 이런 얘기죠. 유형적 개념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에 비해서 경제적 개념이다. 그러면 경제적 개념은 뭡니까? 가치 덩어리로서 보는 거예요. 부동산 자체를, 토지 자체를 가치 덩어리로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가 많다. 저 사람은 토지 되게 많아. 땅 되게 많아. 그럼 뭐라고 해요? 부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산을 측정하는 도구로도 쓰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산이라는 개념으로 쓰인다. 자산. 그러니까 토지 자체가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땅 부자다. 그 토지 부자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업 한번 할까? 동업 한번 할까?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나 돈 5억 댈게. 딱 5억 댔어요. 근데 나는 돈이 없어. 근데 뭐가 있냐? 토지가 있어. 그럼 나 토지 댈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나 건물 댈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도 투자 자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본으로서의 부동산입니다. 자본으로서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 가치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가치 덩어리로서의 부동산을 바라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토지도 생산 요소가 될 수 있겠죠. 당연히 생산 요소, 주택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농작물을 생산하거나 다 생산하는 생산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가 될 수도 있겠죠. 토지도 소비합니다. 이게 이제 경치를 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자체도 소비할 수 있고요. 주택도 소비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소비재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도 역시 가치 덩어리로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고 팔 수도 있겠죠.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상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상품. 그러니까 토지는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이고요. 또 소비재죠. 생산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자본이나 자산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가치 덩어리로서의 부동산을 바라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 덩어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법적인 개념은요. 법적인 것이다. 법률로서 정해놓은 거하고, 그 다음에 법률 관계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할 때 법률 관계를 하죠. 그런 관계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법적으로는 뭐라고 정의를 할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 권리 덩어리로서의 부동산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협의의 부동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 부동산이 뭐냐라고 할 때는 바로 민법 제99조 1항에 부동산이란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그 법 규정 자체가 부동산의 정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법에 보니까 99조 1항에 부동산이란 뭐야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부동산은 토지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만국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전 세계 공통이에요. 어느 나라나 부동산 뭐죠? 그러면 토지예요.
랜드예요? 땅이에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토지는 만국 공통어입니다. 근데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덧붙인다 그랬죠. 토지예요. 그런 게 아니라 토지예요. 거기다가 토지 위에 붙어 있는 정착물도 기예요. 그러니까 토지 위에 붙어 있는 정착물도 부동산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 위에 붙어 있는 정착물도 부동산이에요 라고 정의를 규정을 딱 해놨어요. 일본 사람들 따라서 우리가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법상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민법상에서 좁은 의미로 요것들은 부동산이다 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부동산하고 상대적 개념이 뭐예요? 동산이잖아요. 그럼 이제 동산도 규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산도. 그럴 때 이제 상대적 개념을 정의하는 방법을 쓴 겁니다. 그게 바로 1항에서, 자, 99조 1항에서, 이게 이제 조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들어있는 것은 항이라고 표현하고요. 동그라미 없이 1, 그러면 1만 쓴 것은 1호라고 얘기합니다. 1점 돼 있는 거 1호. 요거는 이제 이 1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1항에서 부동산을 정해 놨으니까 이제 동산 정의해야 되겠죠? 2항에서. 자, 2항에서 동산을 정해야 하는데요. 이 부동산이 토지 및 정착물이야 이렇게 해놓고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동산이야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냥 이게 상대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이러이러한 거야 딱 정의를 해놓고 여자를 정의하는데 나머지는 여자야 이렇게 정의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적 개념은요, 항상 우리가 어떤 개념을 볼 때 이 A라는 개념과 B라는 개념이 서로 상대적이다. 그러면 얘를 정의해놓고 나머지는 얘야 이렇게 정의하는 방법이 상대적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동산을 토지 및 정착물이 아닌 것은 다 동산이야 이렇게 정의를 해놨다 있는 얘기죠. 어쨌든 민법 99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개념이 바로 협의의 부동산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요, 요거 두 가지만 딱 해놨더니 너무 활동이 국한되고요, 너무 제한적이야. 그래서 조금 부동산 활동을 조금 더 넓혀주고요, 활동의 범위를 좀 넓혀줘서 좀 이 범위를 넓혀준 것이 넓은 의미야. 그러니까 광의의 부동산이 되겠죠. 광의의 부동산인데 이 광의의 부동산은 당연히 협의의 부동산인 토지 및 정착물 포함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광의 그러면요,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을 합친 것인데, 자, 어떤 분들은 광의의 부동산 그랬더니 준부동산만 광의의 부동산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여기 협의의 부동산이 분명히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해서 거기에다가 준부동산까지 포함한 것이다지 협의의 부동산 제외하고 이거는 광의의 부동산 아니고 이것만 광의의 부동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토지 광의의 부동산은요, 토지도 당연히 광의의 부동산에 속하는 거예요. 자, 정착물도 광의의 부동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준부동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의 부동산은 요놈 두 가지만 얘기하고요, 광의의 부동산은 요놈 두 가지에다가 요놈까지 플러스를 해서 넓은 의미의 부동산을 따져주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뭐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정의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새로운 단어가요, 정착물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준부동산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일단 준부동산 요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준자가 붙으면요, 앞으로 준자가 붙으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준자는 이 뒤에 것이 아닌데 뒤에 것처럼 취급해 주는 거 이렇게 해석하시면 정확해요. 그러니까 준부동산 그럼 뭐예요? 준부동산 그러면 부동산이 아닌데 그럼 뭔데? 동산인데 부동산처럼 취급해 주는 거죠. 뒤에 것이 아닌데 뒤에 것처럼 취급해 주는 거예요. 그게 준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준부동산 그러면 이건 부동산이 아닌데 그러면 동산인데 뒤에 것처럼, 즉 부동산처럼 취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준부동산이라 그러는데요. 자, 그러면 동산과 부동산이 뭔 차이가 있길래, 자, 부동산과 동산이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게 동산을 부동산처럼 취급해 주느냐라는 것이죠. 자, 일단 동산은요,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 다 시계나 뭐 이런 게 다 동산이에요. 부동산은 이제 토지, 건물 뭐 이런 것들이 부동산인데요.
자, 이 두 개의 차이점들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 첫 번째, 공시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새로운 단어가 막 나오죠? 자, 이게 뭡니까? 공시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과목 중에서 공시법이 있습니다. 공시라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공시 뭐 다르게 뭐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때 시자는요, 알릴 시자예요. 보일 시, 알릴 시. 그래서 계시한다, 고시한다 할 때 시자예요. 보일 시, 알릴 시 이런 것이니까요. 그래서 뭔가를 알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은 뭐냐? 공적으로 알린다 이런 얘기죠. 공적으로 알린다 또는 공개적으로 알린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알리는 방법 이거죠. 그러니까 뭐를 공적으로 알리냐? 그랬더니 권리가 나한테 있음을, 즉 소유권이나 이런 권리들 있죠. 이런 권리가 나한테 있음을 공개적으로 또는 공적으로 알리는 방법, 수단이 뭐냐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부동산과 동산이 확 차이가 납니다.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공시 방법 이제 아시겠죠? 공시 방법이 뭐냐? 공적으로 또는 공개적으로 알리는 소유권이 있음을 알리는 방법, 권리가 있음을 공적으로 알리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죠. 보통 동사는요, 동사는 공적으로 알리는 공시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점유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점유라는 게 뭐냐? 유는요, 가질 유자, 소유할 유자예요. 소유를 하는데 뭐냐? 점은. 점령한다 이런 소리요. 점령한다는 소리는요, 우리가 이제 뭐를 어디 뭐 상륙작전 할 때 뭘 점령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점이라는 소리가 지배하에 둔다라는 소리예요. 지배하에 둔다. 그러니까 지배해서 소유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점유가. 그러니까 내가 내 지배력 하에 둔다.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 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점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지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동사는요. 내가 가지고 다니면 내 거야. 내가 입고 다니면 내 옷이지. 그렇게 이제 그 공시를 한다. 딴 사람들이 왜 내 옷을 안 가져가냐? 내가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지배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을 딴 사람들이 막 가져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건 내 거니까. 그걸 어떻게 알려요? 내가 가지고 다니면 내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지배력 하에 둔다라는 것이 바로 점유다 이런 얘기죠. 점유. 그러니까 동사는 시계나 반지나 목걸이나 또는 책이나 가방이나 옷이나 구두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내가 점유를 한다. 점유로서 공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부동산은요, 부동산은 요게 특징 중에서, 부동산의 특징 중에서 쉽게 이동이 안 돼요. 쉽게 이동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택이, 아파트가 내 건데, 내 거이심을 외부로 어떻게 알려요? 내가 아파트를 들고 다니나? 못 들고 다니잖아. 내가 토지를 들고 다니나? 가방에다 꼬깃꼬깃 넣어가지고 다니나? 못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요, 물건을 내가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점유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는, 물건 자체를 이렇게 내가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배력 하에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권리만 사고 판다. 권리만 내가 돈을 주고 사올 때 권리만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만 들고 오는데 이 권리라는 것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는 경제적인 가치 덩어리로서 또는 권리라는 개념에서 이것들은 눈에 안 보이는 개념이에요. 무형적 개념이에요. 무형적 개념이라서 이런 무형적 개념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리 해도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유형적 개념과 무형적 개념이 합쳐진 것이 바로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인데요. 따라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사왔을 때 내 소유권이 내 거다. 또는 내 권리가 나한테 있다. 다른 권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권리가 있음을 외부로 알려야 되는데, 동산 같으면 가지고 다니면 되는데, 들고 다니면 또는 지배력 하에 두면 되는데, 요놈은 그럴 수가 없어. 왜냐면 움직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것을 공적 장부에다가 누구라도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적 장부에다가 권리를 기록으로 해서 올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했냐면
등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등기나 등록이라는 얘기는요, 이것은 이 록이나 이런 것들은요, 등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등산 있죠. 등산. 산을 오른다 이런 얘기죠. 근데 올라가는 것도 기지만 올리는 것도 등이에요. 그래서 이제 등재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세계유산에 등재한다. 등이 바로 올릴 등자예요. 그러니까 오를 등 또는 올릴 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기는 기록으로. 기는 이것도 기록이고요. 이것도 기록이에요. 기록으로 올리는 것을 등기나 등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등기 같은 경우는 보통 법적 장부,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데다가 올리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등록은요, 대장이나 이런 것에다가, 즉, 행정장부에다가 기록으로 올리는 것을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등기나 등록이라는 것은 결국 공적 장부에다가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공적 장부에다가 기록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올려두면 물건은 가지고 다닐 수 없지만, 요거는 누구 거다라는 것을 누구라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바로, 부동산의 등기나 등록이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공시하는 방법은 당연히 등기나 등록이에요. 근데, 동산은 점유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문제는 이런 것들이에요. 자, 자동차 동산이죠. 선박 동산입니다. 항공기, 다 이런 것들이 동산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아파트나 이런 것보다 훨씬 비싸더라 이런 얘기죠. 동산인데 이게 엄청 값이 많이 나가는 게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누구라도 그것을 운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선장이나 또는 기장이나 이렇게 운전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점유로서 이걸 해버리면, 소유 관계를 점유로서 표시하게 되면 그 사람들 가지고 가버리면 그 사람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동산처럼 등기나 등록이라는 공시 방법을 취함으로써 부동산처럼 취급해 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워낙 값이 많이 나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동산이지만 부동산처럼 등기나 등록이라는 외양을 취함으로써 부동산처럼 취급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부동산처럼 취급해 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바로 대출을 해줄 때, 돈을 빌려줄 때 어떻게 빌려주냐? 요거는 저당권을 설정하고 빌려줍니다. 근데 요 놈은 저당권이 아니라 질권이죠. 이게 이제 뭔 소리냐면, 자, 대출을 해줄 때, 돈을 빌려줄 때 어떻게 하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계나 목걸이, 반지 이런 것들을 맡기고 돈을 빌릴 때는 어떻게 해요? 전당포에다 맡기면 전당포에서 돈 3만 원 주고 시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 돈 갚을 때까지 시계를 내가 차고 다닐 수가 없어. 이게 질권이에요. 민법에서 이제 다 나옵니다. 어쨌든 질권이다는 얘기죠. 그런데 부동산은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어요. 중도금 잔금 했어요. 그러면 아파트를 은행이 가져가요? 안 가져가. 안 가져가고 그냥 은행에서는 저당권만 설정하고 내가 그냥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또는 세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당권은 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그대로 나한테 있는 것이고요. 질권은 이건 사용 수익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산과 부동산의 취급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동산이라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을 못 해요. 그런데 요놈들은요, 자동차나 선박이나 항공기 등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은 이 부동산처럼 등기나 등록이라는 공시 방법을 취하니까 그게 이제 등기부나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담보로 해가지고 저당권을 설정해서 돈을 빌리죠. 그러면 이것들을 그대로 내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차 하면 캐피탈에서 돈 빌리죠? 중도금 잔금 빌리죠? 그러나 내가 자동차를 몰고 다닐 수가 있는 것이죠. 원래 동산이면 그 돈 빌려준 사람한테 이 질권을 맡겨놓고 내가 움직이지 못하죠. 갚을 때까지. 그러나 이것은 이 동산이지만 부동산처럼 저당권을 설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게 이제 바로 준부동산이야. 그러니까 준부동산은요, 부동산이 아닌데, 즉
동산인데 부동산처럼 그 등기나 등록을 함으로써 부동산처럼 취급해 주는 것을 준부동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부동산은 자동차, 선박, 항공기,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등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정착물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요거는 정착물인데요. 정착물은요, 일단, 정착물의 정의가 뭐냐면, 토지에 부착이 되는 겁니다. 토지에 부착이 돼서 쉽게 이동할 수 없게 돼버린 그런 물건이에요. 자, 토지에 부착이 돼서 쉽게 이동할 수 없게 돼버린 물건들을 일단 정착물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요,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나무나 이런 것처럼 나무는요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한 자리에 이렇게 딱 이렇게 심어지겠죠? 자라겠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게 토지에 부착이 됐죠? 토지에 부착이 돼서 또 나무 쉽게 이동이 잘 안 되죠? 이게 됐어요. 자,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자, 여기에 이제 건물을 이렇게 짓는 거요. 네, 뭐 한 10층, 20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자, 건물을 짓는데 옆에 보면요, 이렇게 콘크리트로 그 땅에다가 이렇게 딱 그 콘크리트 기초를 하고요. 요 위에다가 이렇게 크레인을 딱 세우죠. 크레인을 세워가지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뭐 철근 같은 거 이런 게 날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런 거 보셨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위에 올라가서 이제 조정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쭉쭉 하는 겁니다. 자, 그럼요. 이것도 여기에 토지에 쫙 부착이 돼서 쉽게 이동할 수 없게 돼버린 물건이에요. 그러나 이거하고 요거하고 요거는요 성격이 좀 틀립니다. 자, 얘는 공사가 끝나면 나중에 다른 데로 이것을 떼 가지고 크레인 같은 것을 떼서 다른 데로 가야 되죠. 그러나 요것은 이 나무가 수명이 다할 때까지 이 자리에서 그대로 있어야 돼요. 이게 사회 통념상 맞는 거죠. 그래서 정착물이냐 아니냐를 볼 때요. 볼 때 이것이 토지에 부착돼서 쉽게 이동할 수 없냐, 둘 다 이동할 수 없게 됐죠.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본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회통념상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이 사회통념상 맞냐, 또는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만 부착돼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게 맞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회통념상 계속해서 이 영속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 붙어 있는, 항구적으로 그 수명이 닿을 때까지 그 자리에 계속 붙어 있는 것이 사회통념상 맞다 라고 하면 그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러니까 그것은 정착물이 된다, 그런 소리예요. 자, 정착물이 되려면 토지에 부착돼서 쉽게 이동할 수 없게 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하나를 더 본다. 그 사회통념상 그 수명이, 그 물건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현재 부착된 자리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 사회통념상 맞다. 그러니까 영속적으로 또는 계속적으로 항구적으로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게 맞다라고 하면 부동산이고요. 그렇지 않고 일시적이다. 그것은 이게 크레인이 닿을 때까지, 수명이 닿을 때까지,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요거 있어야 되냐? 아니죠. 공사 끝나면 딴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요거는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동산으로 파악되는 것은 일단 건설기계, 그러니까 땅에 부착된 건설기계죠. 또는 중기, 그리고 이제 비닐하우스, 그 다음에 이제 헐어버린 건축물 등등,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가짜로 심은 중인수목이죠. 가식 중인수목, 나무, 왜 뿌리가 마르지 말으라고 이식하기 전에 잠시 심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마르지 말라고 잠시 심어놓은 것은 이것들은 가짜로 심었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 전부 동산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런 것들이 일시적이 아니라 그 자리에 계속 붙어서 있는 것이 사회통념 맞다. 그러면 그동 부동산인데요. 이때 부동산도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자, 뭐냐? 자, 이런 부동산 또는 이게 이제 여기에 포장을 했다, 시멘트 포장을 했다, 뭐 이런 거, 도로 포장이니 나무니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은 토지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토지의 일부가 되는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토지에 종속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요, 이 토지에 이렇게 집이 있다. 이런 것들은 집은 토지가 팔릴 때 무조건 같이 팔리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토지와 별도로 취급되는 겁니다. 토지와 별도로 취급되는 거다. 그래서 토지와 별도로 취급된다. 그걸 이제 독립적인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에 종속돼 버리는 딱 정착이 되는 순간에 정착된 물건인데요. 정착이 되는 순간에 토지의 일부가 돼버린 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런 것들은 이제 일단 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 포장이 있겠죠. 도로 포장, 그리고 울타리, 교량 많아요. 등등 축대 뭐 등등 엄청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게 종속적인 그런 것들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런 것들 말고요, 토지와 별도로 취급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이 건물이나 상가나 이런 것들은 토지와 별도로 취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지만 매매계약서에 토지만 썼다, 주택 얘기는 없다. 그럼 주택은 안 팔리는 거예요. 토지만 팔리는 거예요. 주택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택까지, 부속 토지 위에 있는 그 토지 위에 있는 주택까지도 포함, 이런 얘기를 안 쓰면 이 중개 대상물에서 또는 매매 대상물에서 제외되는 거죠. 왜냐하면 별도의 부동산이니까. 그래서 이놈들은요, 독립적인 부동산이 되는 놈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는 등기를 함으로써 독립적인 부동산이 되는 게 있어요. 등기를 함으로써 독립적인 부동산이 되는 것이 바로 건물과 임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 명인 방법을 취함으로써, 명인을 함으로써 하는 것들은요, 수목의 집단과 미분리 과실이 있어요. 자, 세 번째로는 판례가 인정하는 놈이에요. 판례가 인정하는 놈들도 이게 이제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세 가지 조건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경작 목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작 중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1년생 식물이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판례가 인정하는 독립적인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씩 보죠. 자, 등기라는 것은 우리가 기록으로 올리는 것을 등기라고 그랬어요. 자, 건물이나 임목은요, 건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별도로 취급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목 같은 경우는 특별한 종류의 나무는요, 임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근데 요 나무들이 워낙 비싼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강송이다. 우리가 TV 드라마에도 나오듯이 금강송이다. 그러면 이 금강송들은요, 이 임야값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은 따로 임목 등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임목 등기. 임목 등기부에다가 등기를 하면 요게 이제 바로 요게 이 임목 등기부가 등기부 등본처럼 그렇게 똑같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담보대출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요놈만 따로 담보대출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건물하고 똑같이 임목도 등기부가 있어서 그 담보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명의는 뭐냐? 이때 명자가 이름 명자가 아니라 밝을 명자예요. 그리고 이는 인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소리가 뭔 소리냐? 외부에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거 누군가 관리하고 있구나, 또는 이 누군가가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외부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명인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나무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무슨 새끼줄로 두르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팻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박아놓거나 아니면 뭐 그것도 싫으면 그냥 페인트 칠을 중간에 페인트 하나 가져오면서 쭉 나무에다가 중간에 이렇게 표시해 놓거나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이 나무를 누군가가 관리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수목의 집단, 그러니까 이 임목 등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나무들 중에서 이 나무를 명인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름표를 붙여도 되고요. 또는 다른 어떤 표시를 해도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수목의 집단은 독립적인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 팔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담보대출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그냥 표시만 했기 때문에요. 자, 그다음에 미분리 과실은 뭐냐면 분리되지 않은 과실이죠. 그러니까 과수원에 이렇게 사과나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과나무가 정착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수원 주인 거예요, 사과나무는. 그런데요, 이때 요 과수원 과일나무에 이게 사과가 이렇게 열려 있죠. 근데요, 이게 서울 사는 청가물시장 사는 이 김개똥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요놈들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과만. 이 밭에 있는, 이 과수원에 있는 사과만 쭉 사요. 사과. 이거, 나중에 익으면 내가, 따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과수원 주인은 관리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수원 전체에 있는 과일을 전부 사요. 이걸 뭐라 하냐면, 입도선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즉, 밭디기 뭐 이런 것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과일만 사는 거죠. 붙어 있는 상태로. 아직 따지 않은 상태로.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본 과수원의 과일은 서울 청가물시장에 김개똥이 거니까 만약에 훔쳐갔을 경우에는 1년치 손해배상을 하겠음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명인이에요. 그래서 명인을 하게 되면 요놈은 따로 이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로 미분리 과실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 철조망을 두르거나 표차를 써 놓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독립적인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등기를 하는 방법과 차이점은 이건 담보대출은 안 되고요. 거래의 객체만 될 수 있어요. 거래. 자, 그 다음에 판례가 인정하는 놈은요. 자, 어떤 토지가 있어요. 자, 이 토지가 있는데요. 이 토지를 내가 빌려서 임대차를 해가지고 빌려서 여기다가 경작물을 심으면, 농작물을 심으면 당연히 내가 수확할 권리가 있어요. 이 농작물에 대한 권리가 나한테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요. 이게 맨날 보니까 여기가 놀고 있어. 올해도 놀고, 작년에도 놀고, 그래서 올해 내가, 이거에다가 그냥, 아무런 나한테 권한이 없어. 내가, 여기, 누구 땅인지 몰라. 갑돌이 땅인지 누구 땅인지 모르고요. 자, 을돌이가 있는데, 여기 사는데, 보니까 맨날 땅이 놀고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을돌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뭐 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 농작물을 심었어요. 심어가지고 어느 정도 자랐어요. 그래서 수확할 때가 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러면 누구 거냐라는 거죠. 정당한 권한이 없이 남의 땅에다가 심은 것은 누구 거냐. 이건 이제 판례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논란은 있을 수 있어요. 정당한 권한이 있으면 당연히 독립적인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당한 권한이 없더라도 이게 경작 목적이고 그리고 지금 자라고 있고 그리고 1년생 식물에 한해서 이게 판례가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심은 사람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땅 주인이라 할지라도 이 경작이 수확이 끝날 때까지 용인을 해라, 기다려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독립적인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정착물이 되는 것은 정착물이라 할지라도 토지의 일부가 되는 놈이 있고 토지와 별도로 취급되는 놈이 있어요. 네, 토지와 별도로 취급되는 놈, 등기를 통해서, 명의를 통해서 판례가 인정하는 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요 정도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건물에 또 부착되는 놈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상가를 사고 팔거나 아니면 또 주택을 사고 팔거나 이럴 때 이 건물에 부착된 것이 정착물이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중개를 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개 활동을 할 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한 50% 정도 나올 확률이 있는 것이죠. 정착물 판단 기준이에요. 이게 바로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탈부착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탈부착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물건의 성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건의 성격. 물건의 성격이 뭐냐라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로는, 설치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게 정착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네 번째로는 관계입니다. 누가 설치했느냐라는 것이죠. 관계. 자, 그래서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그 정착물을 판단하는데요. 자, 탈부착 방법에서는요, 붙이거나 떼거나 할 때 물건의 손상을 봅니다. 자, 근데요, 손상이 많이 가면 이거 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물건을 팔 때, 이 건물을 팔 때 거기에 붙어 있는 걸 떼버리면 건물이 막 구멍이 뽕 나버린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물건의 손상을 보는데요. 요 손상은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리적 손상이고요. 물리적 손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능적 손상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큰, 건물에 피해는 없지만, 기능을 못하는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무슨 학원 건물이다. 근데 거기에, 등을 싹 떼가지고, 그러면, 등을 떼가지고 하더라도 학원 건물이 부서지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러나 조명 기능이라는 걸 못하죠. 또 수도꼭지를 싹 떼가지고 가버려? 그러면 그것도 역시 건물을 부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능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물리적 손상이 있으면 당연히 정착물이니까 떼가면 안 되겠죠. 그러나 물리적 손상이 없을 때도 기능적 손상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물리적 손상이나 또는 기능적 손상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정착물입니다. 그런데요, 물리적 손상도 없고 그 기능적 손상도 없이 쉽게 뗄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이건 떼가지고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정착물이 되겠고요. 얘는 동산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붙이거나 떼거나 할 때 탈부착 시 그때 손상을 보는데요. 건물의 손상을 보는데 그 건물의 손상이 그 물리적으로 손상이 크게 난다. 그러면 당연히 정착물이니까 못 떼가지고 가는 것이고요. 물리적 손상이 없더라도 기능적 손상까지 봐야 되겠죠. 기능적 손상이 있으면 당연히 동산이 아니고 정착물이 되는 것이고요. 둘 다 없을 때만 그때만 동산이니까 그때는 떼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이제 탈부착 시는 손상을 보는 것이다. 손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하는 것이다. 자, 물건의 성격은요. 자, 이거는 물건의 성격이 2가지로 보는 것이죠. 주문 제작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규격에 딱 맞게 규격에 맞게 그 건물이나 창틀이나 이런 규격에 맞게 제작된 것이냐, 제작해서 이게 붙여놓은 것이냐, 임시로 갖다 놓은 것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규격에 맞게 제작된 것이면 당연히 정착물입니다. 그러나 임시로 갖다 놨다. 그러면 아니겠죠. 또는 욕조다. 그러면 주택에 이게 딱 설치된 욕조는 당연히 정착물이에요. 그러나 가게에 있는 욕조 이런 것들은 당연히 동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주물과 종물의 관계입니다. 주물과 종물. 자, 예를 들어서 주물이 정착물이면요, 종물도 당연히 정착물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집 열쇠를 아파트 같은 거 요즘에는 카드키 같은 거 많죠. 근데 그 열쇠를 카드키 같은 거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그 카드키가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할 때 카드키 요거 동산인데 가지고 다닐 수 있으니까 동산인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아니에요. 부동산이에요. 카드키는 부동산입니다. 왜냐하면 그 카드키가 어디에 맞는 카드키예요?
현관이나 또는 1층 그거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 자물통은 당연히 건물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주물이 정착물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카드키나 또는 이 열쇠, 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주물이 정착물이면요, 종물도 정착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드키나 현관 열쇠 이런 것들은 동산이라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건 정착물입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설치자의 의도가 어떤 그 건물에 설치된 물건이 있어요. 근데 설치자의 의도가 이게 그 건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생활의 편의를 위한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자 에어컨을 설치를 했어요. 근데 원래 임대 아파트에 에어컨이 붙박이로 그냥 설치가 돼가지고 그 전부 다 각 아파트마다 전부 다 설치가 돼 있다. 그럼 아예 분양할 때부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좀 높게 받기 위해서 설치가 되었다. 그럼 이건 당연히 정착물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데는 설치가 안 됐는데 내가 너무 살다 보니까 너무 더워. 그래가지고 에어컨을 설치했어. 이것은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이죠. 생활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 동산이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설치자의 의도가 뭐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정착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정착물이면 떼가면 안 됩니다. 팔 때 또는 나갈 때 떼가면 안 된다. 그러나 동산이면 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관계가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하나는 설치한 사람이 임대인이냐 또는 임차인이냐, 요거에 따라서 또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설치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설치자가 임대인이면 이건 정착물입니다. 어떤 물건에 설치자가 임대인이다. 그러면 정착물이고요. 또 임차인이 설치했다. 그러면 이건 동산이에요. 그래서 임차자 정착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임차자 정착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임차자 정착물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가사 정착물, 거래 정착물, 농업 정착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름은 다 정착물이지만 이런 것들 전부 다 동산입니다. 동산이다라는 거죠. 이게 다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정착물이지, 즉 무늬만 정착물이지 동산이다 이런 얘기요. 근데요, 이렇게 되지만 동산이지만 합의를 한 경우에는 주인하고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정착물이 될 수도 있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거 이제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매도인과 매수인 관계다. 그러니까 사고 파는 관계다라고 했을 때는요, 지금 이 매도인이 팔 때 건물에 붙어 있는 뭐가 자기가 설치했다 이런 얘기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관계로 이렇게 판단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이것이 동산인지 정착물인지 잘 모르겠어. 그럼 이제 일단 뭘로 보냐? 이건 매수인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붙어 있는 것이 판단 기준에 의해서 모호하다. 그러면 이것은 정착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 관계에서는 매수인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의 개념을 봤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정착물이나 이런 쭉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로 잠깐 판단을 해보죠. 24페이지 보시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오죠. 그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물리적 개념, 경제적 개념, 법률적 개념이 있고요. 그 중에서 25페이지는 물리적 개념이 나오죠. 물리적 개념은 자연, 공간, 위치, 환경, 뭐 지역 이런 등등이 있고요. 제목만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6페이지 보시면 경제적 개념은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그리고 자산, 자본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법률적 개념에서는 협의의 부동산과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이 있는데요.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 이렇게 있죠. 그리고 정착물의 종류에서 29페이지에 거기 독립적인 정착물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그
토지의 일부가 되는 정착물 해가지고 보충학습에 쭉 나와 있죠. 그거 이제 잠깐 보시면 되겠고요. 수목, 미분리 과실, 명인 방법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0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정착물의 구분 기준 해가지고 1, 2, 3, 4, 5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결국 탈부착 방법, 물건의 성격, 설치 의도, 관계, 또 정착물인지 아닌지 불분명할 때 그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임차 정착물은 동산이라 그랬죠. 임차자가 해놓은 것은 다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이다. 그래서 거래 정착물, 농업 정착물, 가사 정착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31페이지 그 위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보시면 동그라미 4번이 있죠. 예외적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한 경우 해서 정착물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동산인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자,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을 합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복합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와 주택을 보면 주택과 밑에 부속 토지가 있잖아요. 이것들이 따로따로 거래되는 게 아니죠. 단독주택 같은 거 따로따로 거래되는 거 아니죠. 항상 일체로 거래되는 그런 부동산을 복합부동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32페이지 보시면 부동산과 동산의 비교가 나오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준부동산에서 공시 방법과 대출 요거 두 가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가 그걸 잠깐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자, 부동산의 개념에서는 일단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것이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 개념, 또 경제적 개념, 또 법적 개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때 이런 것들을 쭈르륵 나열을 합니다. 또는 여기까지 쭈르륵 나열을 해요. 자, 이 박스에다 넣어놓고요. 다음 중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개념이 몇 개냐? 이런 식으로 물을 수 있어요. 또는 이렇게 쭈르륵 쓰고요. 다음 중 경제적 개념이 아닌 것은 뭐냐? 또는 물리적 개념이 아닌 것은 뭐냐? 이런 것들을 쭈르륵 써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박스에다 넣어놓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적 개념은 어떤 거고 경제적 개념은 어떤 거고 법적 개념은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을 최소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예요. 자, 두 번째로는 민법상의 부동산이 뭐냐라는 거예요. 민법상의 부동산이 뭐냐.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토지와 정착물이에요. 토지와 정착물. 요거 두 가지입니다. 근데 정착물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공장 재단, 광업 재단 이런 게 나오면 준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민법상의 부동산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꼭 기억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준부동산에는 그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처럼 취급해 주는 것이 자동차, 선박, 항공기, 그리고 이제 쭈르륵 나와 있죠. 다른 그 준부동산들이 쭈르륵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법상의 부동산이 아닌 것은 그러면 요것들은 아니죠. 민법상의 부동산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나올 수 있는 것이 정착물의 판단 기준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어요. 정착물의 판단 기준. 토지에 부착돼서 쉽게 이동할 수 없는 거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이 사회통념상 맞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독립적인 거, 종속적인 거, 정착물 중에서 독립적인 거, 종속적인 거, 그러니까 토지의 일부가 돼버리는 정착물이 있고 토지와 별도로 취급되는 정착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류들을 보고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요게 나올 수 있죠. 정착물의 판단 기준. 이것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에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그 복합 개념, 그다음에 복합 부동산 뭐 이런 것을 구별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물리적, 경제적, 법적 개념을 구분해서 각각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이게 이제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의 분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